뉴스 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치, 경제, 외교 부분에서 새로운 한미 관계가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맹국도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부를 장악한 민주당 정권이 주한미군 축소와 방위비 증액과 같은 이견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상반기에 미국과 한국에서 똑같이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한미 관계 어떻게 정립될 것이다, 이게 기대를 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당 정권이 과거 운동권 반미 인사로 채워졌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진보 보수 양극 리더십 충돌이 부를 외교, 경제, 군사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은 이제 상당히 다른 정치 이념 그리고 외교 전략을 지닌 리더들이 국정을 이끄는 시대를 맞이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평화, 복지, 자주 외교를 지향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외교 질서를 거부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고립주의 노선을 점차 강화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극단적인 리더십이 한미 동맹 70년 역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층적인 외교적 시험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교 부문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트럼프 특유의 거래 외교와 이재명 스타일의 자주 외교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에 동맹국도 거래 대상이다, 이런 모토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자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협정 또한 일방적으로 폐기를 하거나 재협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한국이 정당하게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 외교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우선 과제를 두고 있는데 미국,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적인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 전선 강화 요구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안보 협력 확대 압박과 근본적으로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 강화의 일환으로 한미일 연합부대 확대를 요구하거나 대만 해협 유사시에 한국군의 간접적인 참여를 시사할 경우에 이재명 정부는 자주성과 여론을 이유로 제동을 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상 간 회담의 공동선명 채택도 어렵게 되고 외교장관 회담도 결렬이 되거나 실무급 전략 대화가 지연되는 등 외교적인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 분야에서의 한국과 미국 간의 갈등 요소도 상당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항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 유치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친중 기업과 기술 차단 리스트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 대기업의 해외 투자 다변화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병행시키겠다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은 미국에 대한 수출 투자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나 배터리에 불리한 관세 조치를 강화하거나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의 설비를 유치한 것을 문제 삼을 경우에는 한미 간의 산업 외교 갈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FTA 자유무역 협정 재검토까지 암시를 하면서 한국산 철강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석유화학 제품의 추가 규제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에 맞서려고 한다면 한미 경제장관 회담을 통해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협상 중심의 강압 외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지도자가 정치 리더십에서 완전히 서로 결을 완전히 달리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도 있으면서. 두 사람, 두 지도자의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DNA 자체가 정반대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재벌 개혁, 복지 확대, 검찰 개혁,
노동권 보호를 강조하면서 시민 중심 개혁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깎아주고 반이민 정책 강화를 내세우는 우익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상 간의 상호 신뢰 형성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 평화, 중소기업 지원 문제에서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경계할 수가 있겠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복지 지출 확대와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외교 관례보다는 직접 발언을 통한 압박과 비난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새 정부에 대해서 중국에 너무 친화적이다, 아니면은 한국은 미국을 이용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하게 된다면 한미 정상 간의 냉각기와 공개적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출이 잠깐만요. 저 가장 민감한 이슈인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가장 흥미로운 변수가 북한 문제로 보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톱다운 외교를 또 시도할 여지가 크고요. 만약에 양국이 동시에 북한과 접촉을 하게 된다면 과거 문재인 트럼프 초기와 유사한 조율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인도적인 대북 지원을 늘리고 남북 공동경제 구상,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거나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를 꺼낼 경우에는 미국 측에서는 이것을 대북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의회 안에 있는 강경파가 이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일본과의 협력이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는 한미, 한일 균형 외교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백악관을 떠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역겹고 혐오스럽다, 이런 말까지 동원했는데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신이 맡고 있던 정부 효율부 노지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어제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감세 법안을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크고 아름답다, 이렇게 몇 차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머스크 CEO는 구역질이 난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 CEO는 감세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역겹고 혐오스러운 괴물 법안이다, 온갖 특혜 예산으로 가득 찬 의회의 지출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찬성한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이런 머스크의 돌발적인 분노 표출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파괴할 위기에 놓이게 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머스크가 이 법안에 대해서 가진 입장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의견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그 법안 자체가 크고 훌륭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 CEO는 지난달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막대한 지출이 담긴 법안을 보고 나는 굉장히 실망했다, 예산 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적자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지출이 얼마나 늘어난다는 거예요? 머스크가 비판한 법안을 보면은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인 감세 법안의 주요 조항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을 하겠다고 밝힌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인 이른바 골든돔 구성에 필요한 지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앞으로 10년 동안 약 최소 3조 3천억 달러나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독립기념일인 7월 초까지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효율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연방 공무원을 집단 해고하고 또 정부 지출 비용을 줄이는 데 주력을 해왔던 머스크 입장에서는 행정부가 반대로 나가는 데 대해서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그동안 차분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행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공격에는 속으로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정부 효율부 수장직을 마무리한 머스크에게 백악관에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시했지만 이 법안에 대한 머스크의 비판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 간의 결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이 감세가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머스크가 화를 내고 비판한 데는 이유가 있죠. 네. 머스크가 이번에 문제 삼은 핵심은 감세 법안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당 법안을 보면 소득세와 기업세 감면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특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장 유도형 감세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뜯어보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중산층 이하 가계보다는 상위 고소득자 그리고 대형 기업에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을 머스크가 제기한 것입니다. 머스크는 해당 법안이 온갖 특혜성 예산으로 뒤덮인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없이 무조건 재벌과 정치권 간의 이해만 충족시키는 법안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세계 최고 부자인 자신이 지지했던 노선에서 벗어나는 발언인데 보수 진영 내부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 이를 예고하는 대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감세 법안 비판을 계기로 머스크는 트럼프 정책이 더 이상 보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책임 있는 재정 그리고 책임 있는 정부 지출을 강조하고 있는 전통적인 자유시장주의자들에게 공화당은 더 이상 이상적인 정치 세력이 아니라는 비판인데요. 머스크가 이탈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단순한 재벌 부자 CEO 한 사람의 반발로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단 내년에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재계 후원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머스크의 반발과 함께 공화당의 손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결국 머스크의 이런 강한 비판이 단순히 트럼프 개인이 아니라 오늘날 공화당 주류 정치인들이 작은 정부, 낮은 세금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얼마나 멀어져 가고 있냐 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잘못 생각한 거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도 하나의 툴로 생각을 했을 그러한 상황인데 자기가 뭐 지금 정식 정부의 어떤 이 공직자도 아니고 정말 정부 소유를 맡아서 수장으로서 일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섭섭하다라고 얘기한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뭐 월급 받고 한 일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그냥 늘어난 하나의 꼭두각시밖에 더 됐겠습니까? 네, 일단 네?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테슬라 경영도 그동안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렇죠. 소비자들의 신뢰도 개인적으로 많이 잃어버리고 머스크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감세 정책에 실패하게 되면은 지금 후유증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공화당이 대규모 감세 정책을 주도하면서도 동시에 국방, 인프라, 지역 지원 예산의 지출 확대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정 적자가 악화가 되고 보수 경제학자들조차도 지금의 공화당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재계 대표 인사로서 보수 경제 정책의 배신에 대한 경고음을 날렸습니다. 결국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었던 중소기업, 고소득층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균열을 야기하고 있는데 감세 법안이 만약에 이들의 체감 세금 부담을 줄여주지 못한다거나 오히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을 불러올 경우에는 공화당 핵심 지지층 불만이 앞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부는. 일론 머스크도 참 순진하네요. 네, 상당히 순진하고 정치인들에 휘둘리고 있다는 평도 듣고 있는데 경제계에만 집중해오다가 이제 백악관의 실세로 군림하면서 많은 쓴맛을 본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서서 빨리 돈 벌 생각이나 해야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해 미국인들의 여름 휴가 계획은 예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겠고요. 인공지능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형 AI, 즉 챗봇의 사용이 늘면서 이에 대한 안전 문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자,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올해 미국인들의 여름 여행 트렌드에 관해서 로이터 통신이 어제 이제 한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기사 제목은 할인을 기다리며 여름 여행 예약을 미루는 미국인들 이렇게 써 있는데 올 여름 여행 트렌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소비자들이 최적의 가격을 찾기 위해서 예약을 늦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하. 항공권이든 호텔이든 예전처럼 몇 달 전부터 서둘러서 예약을 하기보다는요, 가격 추이를 좀 지켜보다가 만족스러운 그런 할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른바 대기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여행업계 전반의 둔화 신호로도 읽혀서 관련 업계는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항공권 예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항공료가 오히려 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온라인 여행사 플라이트허브에 따르면요, 미국 내 여름 항공편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행사인 카약에 따르면 올 여름 그 평균 항공료는 작년보다 7%가 더 싸졌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 시드니 같은 장거리 노선은 무려 23%나 가격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공료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는 기대 이하라고 하는데요. 항공사 입장에선 팔리지 않는 좌석은 그대로 손실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 같은 숙박 예약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번 여름 호텔 예약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 업체 코스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도시 이 여름철 호텔 예약은 전년 대비 변화가 거의 없거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얏트 호텔 CEO 역시 최근 포럼에서요, 한 달 전까지는 예약이 부진하다가 막판에 가서야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메리엇 호텔 CEO도 예전 같은 강력한 가격 결정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고요. 다만 객실당 수익은 여전히 증가세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예약에 신중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경제적 불확실성,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 메리엇, 부킹홀디스 같은 대형 여행 관련 기업들이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고 있을 정도로 하는데요. 에어비앤비도 소비자들이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여행 날짜가 임박해서야 예약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기업들로선 하반기 실적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CEO도 수요는 안정적이지만 지난 1월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외 여행을 할 때 이 달러가 약세다. 이것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해외여행 비용 부담이 커진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지난 1월 중순 고점 대비 약 10%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딜로이 설문조사를 보면 지난 3월엔 미국 여행객들이 여름 휴가 예산을 작년보다 13% 정도 늘릴 계획이었는데 4월 조사에선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한 고급 여행 컨시어즈 업체 대표는 작년에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던 고객들이 올해는 이제 국내 여행으로 이렇게 변경하거나 아니면 캐나다, 카리브해 같은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이번에 여행 목적지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네. 캐나다 사람들은 여기 안 안 오는데 온다. 우리는 왜 캐나다로 왜 가야 돼요? 그리고요, 국내로 이제 여행지를 바꾼 그런 사람들도 집과 가까운 그런 곳으로 가는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기사에 언급된 사례를 보면 LA에 거주하는 한 홍보 담당자는요, 원래 하와이나 아니면 플로리다로 가족 여행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항공, 호텔, 렌트카 같은 비용을 따져보니까 너무 비싸다고 느껴져서 결국엔 이곳 캘리포니아 안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또 뉴저지에 사는 배우 겸 피트니스 강사는 일단 그 가까운 매사추세츠주 말사스 비냐드로 짧은 여행만 계획하고 있다면서 해외 여행은 여름 막바지에 좀 저렴한 항공권이 나오면 그때 즉흥적으로 떠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에 국내 여행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미국. 야, 미국은 아직도 볼만한 게 많은 많죠. 나라예요. 그럼요.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호텔과 숙박업계는 수요 회복을 위해서 특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어떤 전략입니까? 호텔 업계는 빈 방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틀 예약하면 하루 무료 숙박 같은 어이구. 그런 딜을 내놓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상황이 그러면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만 기다리면은 좀 싼 값에 여행할 기회가 생기겠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코스타그룹 한 분석가는요. 호텔들이 객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할인 상품을 앞으로 당분간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좋은 조건의 여행 상품을 발견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하루 예약하면 하루 무료가 좋은데 이틀 예약하면 하루 무료다 그러면 이건 4월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한 군데 가서 4월 있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요것도 그러니까 작전이에요.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올 여름은 아주 알뜰한 딜을 찾기 위한 소비자들의 눈치 작전이 계속되겠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드네요. 네. 자, 이게 뭐 눈치 작전도 필요하고 뭐하고 하십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행을 떠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지금부터 빨리들 좀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시고 한번 떠나보십시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통과된 AI 챗봇 관련 법안,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네, SB 243 법안은 AI 챗봇 안전 법안인데요. 주로 동반자형 챗봇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반자형 챗봇, 이건 사용자의 사회적 교류 요구를 충족시키는 AI 시스템. 그러니까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런 챗봇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 기업들의 고객 서비스용 챗봇은 이번 규제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동반자형 챗봇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챗봇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겁니까? 우선 AI 챗봇이 사용자한테 실제 인간이 아님을 3시간마다 상기시키게끔 했습니다. 네. 또 해당 챗봇이 일부 미성년자에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명확하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그 자살 충동이나 자해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예. 즉각적으로 자살 예방 핫라인 같은 그런 지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에 더해 챗봇이 사용자와 자살 관련 대화를 나눈 횟수 같은 것도 보고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네. 이런 법안이 제안이 된 배경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법안은 이제 동반자형 챗봇이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기의 사용자들한테 정서적으로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 아킬라 웨버 피어슨 주 상원의원은요, 아이가 실제 인간 관계보다 AI와의 상호작용을 선호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챗봇과 대화한 후에 정신건강 문제를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부모들 사이에서 보고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러네요. 네. 실제 혹시 피해 사례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멜건 가르시아는 지난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 구글 그리고 AI 챗봇 플랫폼 캐릭터.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르시아는 소장에서 해당 플랫폼의 챗봇들이 아들의 정신 건강을 해쳤고 또 아들이 가상 캐릭터에게 자살 생각을 표현했을 때 그 회사 측에 이걸 알리거나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가주 맨로팍에 본사를 둔 캐릭터.ai 측은 청소년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부모가 자녀의 챗봇 사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만 지난달 연방 판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반대 의견은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 또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 같은 단체들은 이 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또 표현의 자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 의회 그 분석 자료에서도 이러한 균형점에 대한 고민이 언급돼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이 AI 규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고 이제 주지사 서명을 거쳐서 법으로 확정되면 네. AI 기술, 특히 이 사용자와 정서적 교류를 하는 챗봇 서비스에 대한 윤리적 책임 그리고 안전장치 마련에 중요한 선례가 될 텐데요. 캘리포니아가 IT 산업, 특히 그중에서도 AI 기술에서도 중심지인 만큼 이번 조치는 타주나 아니면 연방 차원의 AI 관련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가 AI 도구의 안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결정할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이 뭐 요즘 확실히 AI 기술로 뭐 편리하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 뭐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 때문에 또 법조계에서는 골몰을 앓고 있다 이런 소식이던데요. 법원에서 AI가 만든 가짜 판례가 실제로 소송 서류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미 전역에서 변호사들이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소송 서류에 제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생성형 AI가 마치 실제 있는 정보처럼 그럴듯한 문장이나 내용을 만들어내는 걸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라 하는데요. 문제는 일부 변호사들이 이걸 검토 과정 없이 그대로 실제 법정 서류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AI가 만든 가짜 사례가 뭐 어쩌다 한두 개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지난 2023년 6월 이후 미국에서 이런 사례가 예. 총 95건에 달했습니다. 이야. 특히 적지 주목할 않네요. 점은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58건이 바로 올해 2025년에 발생했다는 점이고요. 예. 변호사가 AI 사용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경우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존재하지 않는 인용이라며 문제를 직접 지적한 사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가짜 판례를 제출했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은 변호사들도 있어요? 여러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아. 이달 유타주 항소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한테 $1,000를 주 법률재단에 내도록 명령했었고요. 너무 적은데. 네. 그리고 인디애나주 연방법원은 또 다른 변호사한테 $6,000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선 보험 소송과 관련해서 두 법무법인의 상대 측 변호사 비용으로 총 $31,10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들은 변호사들이 인용한 판례들을 보고 흥미를 느껴서 한번 직접 찾아봤는데 그랬더니 존재하지 않는 인용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들은 그에 관해서 예. AI의 유혹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뉴욕대 법대 스티븐 길러스 교수는 AI 편리함에 변호사들이 끌리는 건 이해가 되긴 한데 그렇지만 검증 없이 그렇게 판례를 이용하는 건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과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변호사협회는요, 작년 7월에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검토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전문성 의무를 위반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직접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은 뭐 변호사들만 이렇게 경고가 받고 뭐 벌금을 내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가 판사가 어떤 판결을 잘못 내렸다. 이럴 경우에는 판사까지 또 그렇죠. 소송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네.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하네요. 저도 방송용 자료 찾을 때 챗GPT를 이용을 하는데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챗GPT가 나한테 준 정보가 과연 맞는 건지.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돼서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자료 낫겠네요.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진짜 걱정 났네. 근데 여기 한 분이 재밌는 말씀을 써주셨어요. 요즘은 외로움은? 챗봇이 아니라 라디오와 함께 하면 됩니다라고 써주셨네요. 외로움은 챗봇이 아니고 라디오와 함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모시는 날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해서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 받게 될 그러한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의 한국의 위치 현재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워싱턴 안에서 한국의 권력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 코가 석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약속한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한국 문제가 뒤로 밀려 있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이 중요한 나라인데 대통령이 바뀌니까 관심은 갖고 있죠. 대통령과 정상 간에 이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거는 아마 시차 때문에 네. 오늘 정도 여기 있을 것 시간으로 같아요. 오늘 저녁에 네. 한국엔 아침 그때 빨리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여하튼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하는 워싱턴 DC 이너서클에서는 한국 권력 교체에 굉장히 비상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각 미디어는 미디어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 직접 언급한 건 없는데요. 백악관의 입장은 은근히 지금 우리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우리하고 힘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력이 있는 메시지들을 좀 내놨죠. 그렇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를테면은 그 동맹 체제는 철동 같은 동맹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안보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안보가 현대화돼야 되겠다. 전문가들은 이런 그 숨은 뜻은 그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다가는 그 한미일이 합쳐가지고 그리고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뜻이 안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실용주의자다. 이념이 아니라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취임사에서 저는 제일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미국을 굉장히 의식하고 긴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겨우 한 가지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국가 이익과 실용주의 관점에서 주변 국가의 관계에 접근하겠다. 요게 이제 중국을 좀 의식한 거 외에는 미국과의 관계, 동맹 관계, 그리고 경제 살리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여하튼 많은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라는 과제는 갖고 있는데 워싱턴은 한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해줄 거를 요구하고 있는 그렇겠죠. 이런 분위기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 그다음에 무역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해야 되는 쉽지 않은 이런 과제를 가지고 이제 새로 권력을 갖게 됐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진다. 이게 워싱턴에서 한국을 보는 한국 권력 교체를 보는 그런 그 의견들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접근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국가나 한 집단이 가장 안 좋은 거는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좋지 않더라도 안정돼 있기만 하면은 국리를 해서 돌파를 하는데 이것저것 불안한 상황이 제일 안 좋은데 한국이 한 6개월 이상 불안했지 않았습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주체가 생겼으니까 그 전문가들은 한국에게 조언하는 거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미국과의 새로운 지금 당장에 이런 거 그 수요일 날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에서는 관세에 대해서 그 철강하고서 알루미늄 이거는 두 배로 배로다가 올리는 적용을 했어요. 이게 같은 날 그렇게 됐는데 일단 굉장히 급하게 됐지만은 이제까지 견뎌왔으니까 한국은 서두를 것 없이 사실 한국이 미국의 말을 너무 잘 들어주니까 트럼프 권력은 한국과 빨리 경쟁력 있게 협상을 해가지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잣대를 그걸로 하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춰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협상하고 딜하는 데 있어서 늦게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총체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협상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 그 들어서고서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국정원장, 안보실장, 경호실장을 같이 놓고서 첫 인선한 게 나왔어요. 그 중에서 우리를 좀 안도시킬 수 있는 인선이 위성락 의원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거는 워싱턴을 안심시키는 인사죠. 왜냐하면 미국을 잘 알고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잘 아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의 가장 중요한 안보실장으로 임명한 걸 보고서 워싱턴은 좀 안도하고 요게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이 아주 현실주의고 실용적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다. 이런 전문가들 평가가 있는데 그런 거 볼 때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한국 국익 중심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할 준비를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했구나.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그게 위성락 의원의 안보실장 임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뭐 푸틴 대통령과 이제 이 연락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24시간 만에 종전시키겠다, 일주일 만에 시키겠다, 2주일 만에 시키겠다 그러다가 아직도 지금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말을 잘 안 들으면은 난 차라리 우리는 미국은 빠지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중국 시진핑에 대해서는 매우 힘들고 협상하기에 극도로 어려운 상대다. 뭐 이렇게 어저께는 또 SNS에다 또 올렸던데요. 이 뭐 어떻게 보세요? 이 과연 한국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 어떻게 한국에 대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혹시 짐작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렇게 돼가면 이재명 새 대통령한테는 이런 안보 상황 분위기는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복잡하게 푸틴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게 마음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언급은 안 하셨지만 가자 지구는 더하지요. 더 점점 꼬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할 때 중국은 언급 안 했지만 북한은 언급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한반도의 평화라는 건 우리가 쥐고 가야 되는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라는 걸 언급하지만은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에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리더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봐라 푸틴하고도 안 되고 시진핑하고도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이전에 동맹으로 있던 우리 한반도 평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서 다시 어프로치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메시지를 그런 신호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아는 트럼프는 그 김정은과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은 미국
국익 중심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전략을 가지고서 직접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푸틴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플랜 B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그 공약을 뭔가 미국 시민들에게 내놓을 만한 게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점점 꼬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저는 이재명 새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라는 얘기를 트럼프한테 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전문가도 많고 그래서 이런 국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데에 괜찮은 국면이 아닌가. 트럼프의 힘이 많이 빠질수록 한국에서는 협상하기가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중으로 우선 첫 번째 통화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한 두서너 달 내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한번 방문해서 트럼프를 직접 만나는 것도 한 가지 이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모든 게 좀 잘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인 동포들 한국도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제 지난 부분도 우리 커뮤니티 특히 1세대들 서로 이쪽 저쪽 그거 말고 네. 웬만하면 미국 이슈에 중심하면서 미주 동포들의 현안의 중심으로 우리의 힘이 결집되는 거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DC 김동석. 김동석 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네. 대표 함께했습니다.